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6세 주부예요. 저에겐 5살 아들과 2살 딸이 있는데요. 남매를 키우며 다짐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고요. 저희 시댁엔 남편 외에 딸이 하나 있어요.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 저를 당신 딸처럼 예뻐해주겠다고 하셨죠. 전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정을 못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죠. 저희 아빠도 이런 집이라면 마음 놓고 딸을 시집 보낼 수 있겠다시며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때까지는 저는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님을 잘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이런 생각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완전 바뀌게 되었죠. 딸처럼 대해주신다더니 걸핏하면 저를 불러 집안일을 시키시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직장에 다니고 있던 저는 주 5일 내내 퇴근 후 시댁에 불려가곤 했어요. 이유는 많았지만 늘 같은 맥락이었죠. 김치를 차려놨는데 하필 허리를 삐끗했지 뭐니? 시집 왔으니 우리 집 음식 좀 배워야 하지 않겠니? 퇴근하고 헐레벌떡 달려가 보면 허리 아프시다는 분이 그렇게 쌩쌩할 수가 없어요. 그뿐인가요? 시댁 음식을 가르쳐 주신 데서 가보면 주방 일을 저한테 떠넘기기 일쑤였죠. 그냥 일 부려먹으려는 핑계였던 거예요.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 별 수 있나요? 하라면 하는 수밖에요. 뒤늦게서야 저의 이런 순종적인 태도가 제 발목을 잡았다는 걸 알게 됐네요. 한 달 정도 그렇게 시댁에 불려다니며 살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우린 아직 신혼인데 어머님이 너무 자주 부르신다고 했더니 엄마가 너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엄마가 온종일 너 생각만 하면서 뭘 더 가르쳐주면 좋을까 고민하신다더라고. 글쎄, 이런 속없는 소리를 하지 뭐예요. 남편은 좋은 쪽으로 얘기한 거겠지만 제 귀엔 쟤를 어떻게 더 부려먹을까 하는 말로 들렸죠. 딸처럼 예뻐해 주신다더니 품삯 없는 종년으로 부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시누이는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시누이 설거지며 방 청소까지 해주실 정도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결혼할 상대라며 집에 남자를 데려왔지 뭐예요. 당연히 그날도 어머님은 절 호출하셨고 저는 퇴근하기가 무섭게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데 뭘 하면 좋을까? 씨암탉이라도 잡아야 하나? 시어머니는 평소답지 않게 부산을 떨며 오왕좌왕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누가 사위 온다고 씨암탉을 잡아요. 그냥 평소 하시던 대로 편하게 하세요. 제 딴엔 걱정 마시란 얘기였는데 글쎄. 아니, 넌 어쩜 말을 그렇게 하니? 네가 나서서 챙겨도 모자랄 판에? 저는 이게 혼날 일인가 싶었지만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혔죠. 얘, 생선 좀 예쁘게 발라서 박서방 앞접시에 놔줘라.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제 신랑도 아닌데 제가 생선을 왜 발라줘요? 그건 아가씨도 싫어할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정색을 하시더군요. 귀한 손님이니 잘 좀 대접하자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니? 전 황당하긴 했지만 큰 소리 나는 게 싫어서 생선을 발라 예비사위 앞접시에 놓아주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와 남편이 황당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예비사위 역시 난감해하며 자기가 하겠다고 저를 말렸죠. 그때 마침 어머님이 자리로 오셨어요. 아유, 그냥 얘 보고 발라달라고 해요.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인데 그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그러니 사양 말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어요.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저녁 식사가 시작됐고 식사 중에도 어머님은 내내 예비사위 젓가락이 어느 음식에 자주 가는지를 살피시곤 그 반찬을 예비사위 쪽으로 수시로 바꿔주셨어요. 보는 사람이나 대접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 불편하기 짝이 없는 자리였지만 시어머니만큼은 아니었죠. 꿀이 떨어지는 눈빛으로 예비사위를 챙기시며 신이 나셨으니까요. 그렇게 예비사위는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갔고 저는 산처럼 쌓인 설거지를 해치우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죠.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람이 아주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엄마는 너무 마음에 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콧방귀를 뀌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건 그 사람 됨됨이가 아니라는 걸 전 알고 있었거든요. 조금 전 인사 온 예비사위는 업계에서 잘 나가는 회계사였거든요. 인사 올 때도 꽃다발과 명품 스카프를 선물로 들고 왔어요. 솔직히 어머님은 예비사위에 재력이 좋으셨던 거예요.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한테 오늘 식사 자리에서 보고 느낀 걸 얘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정색을 하더군요. 뭘 또 그렇게까지 꼬아서 생각하냐? 예비사위가 마음에 들어 그런 거지. 미영이 시집 못 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괜찮은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그게 기뻐서 그러시는 거 아니겠냐고.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아무리 사윗감이 생겨서 좋아도 그렇지 그런다고 며느리한테 예비사위 생선까지 발라주게 해요. 그렇게 좋으면 어머님이 직접 하시든가 아니면 시누이를 시켰어야죠. 저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생각했어요. 남편이 협조하지 않으니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죠. 그래서 최대한 퇴근을 미루고 잔업을 늘려서 어머님의 부름을 피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몸은 피곤해도 스트레스는 훨씬 적어서 나름 잘했다 싶었죠. 그런데 얘, 너 요즘 퇴근이 너무 늦는 거 아니니? 돈 버는 것도 중요하다지만 여자가 너무 밖으로 돌면 못 쓴다. 곧 있으면 내 시누이 결혼하는데 준비도 해야 하지 않겠니? 아니,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뭘 준비를 하라는 건지 생각할수록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시댁에 가보니 웬 노트를 제게 건네시며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뭐긴, 내가 대충 정리한 혼수 목록이다. 나는 늙어서 뭐가 좋은지 모르지 않니? 넌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으니 잘 알 거 아니냐. 그러니 한번 봐라. 혼수엔 냉장고, TV, 소파, 침대 등 혼수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설마 이 많은 걸 다 하시는 건 아니죠? 딱 봐도 견적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쌍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전 설마 하는 마음으로 비용 문제에 대해 여쭈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얘는 그 돈을 왜 내가 내니? 그중에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하고 미영이가 할 수 있는 건 미영이 보고 하래서 서로 나눠서 해야지. 전 기가 막혀서 본심이 나와버렸어요. 네? 제가 그걸 왜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황당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셨어요. 넌 올케라는 애가 시누이 시집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니? 오히려 저를 쏘아 붙이시더라고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결혼하느라 가진 건 은행 대출금이랑 카드빚밖에 없어요. 성의 표시 정도야 하겠지만 솔직히 저희 형편에 이런 목록들은 무리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인상을 팍 쓰시더니 제 손에 들려있던 노트를 신경질적으로 뺏어가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딱히 뭐라 할 말이 없었죠. 그 일이 있고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서운해서인지 연락을 뚝 끊으셨고 저는 조금은 신경 쓰였지만 일부러 야근하지 않아도 호출당할 일이 없으니 솔직히 편하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급여통장 지출 내역을 확인하다 눈에 띄게 많이 나온 카드값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자기야,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러자 남편이 눈치를 보며 말하더군요. 아, 그게 내가 미영이 결혼 선물로 냉장고랑 TV 사줬어. 아, 정말. 아니, 왜 그걸 자기 멋대로 정해요? 적어도 저하고 상의 정도는 했어야죠.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런 제 모습에 남편은 서둘러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무이자 24개월 긁었어. 하나뿐인 여동생인데 오빠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내가 알아서 할부금 낼 테니까 자긴 걱정 안 해도 돼. 아니,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가계부에 구멍이 나게 생겼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럴 때 보면 남편도 시어머니랑 하나도 다를 게 없다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께 더 화가 났어요. 저희 상황 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저 모르게 뒤에서 이럴 수 있냐고요. 그렇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돈 문제로 따지기도 그렇고
시누이 혼수 카드값을 무려 2년이나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도 짜증이 났어요. 얼마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서 그런지 한층 밝은 목소리였죠. 예, 요즘 내가 신경을 통 못 써줘서 미안하구나. 그래서 오늘은 너 좋아하는 닭볶음탕 하려는데 몇 시에 퇴근하니? 저는 괜찮다고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계속 꿍에 있을 수도 없어서 퇴근하고 바로 가겠다고 했어요. 시누이 선물 사건도 있고 시댁에 남편 혼자 보내는 게 불안했거든요. 그렇게 오랜만에 시댁에 가보니 시누이는 결혼 준비로 신이 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또 남편의 카드값이 떠올라 속에서 우라통이 터졌죠. 형편이 좋았다면 당연히 기분 좋게 사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럴 형편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능력도 안 되면서 무리하게 혼수를 해가려는 시누이의 허영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글쎄, 결혼 전에 100만 원이 넘는 웨딩케어를 받아야 한다며 난리지 뭐예요. 거기다 신혼여행 갈 때 샤넬백 정도는 들고 가야 기가 죽지 않는다나 뭐라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철딱선이 없는 시누이 말에 전 정말 기가 차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필 이런 제 모습을 시어머니가 보셔서 사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죠. 예, 넌 표정이 왜 그 모양이니? 너 기분 풀어주려고 우리 식구들은 좋아하지도 않은 닭볶음탕까지 만들어 바쳤는데 꼭 그딴 표정으로 시애미한테 시위를 해야겠어? 결국 저는 불같이 역정을 내시는 시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시작된 어머니의 화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아무리 엄마 없이 컸어도 그렇지 니네 아버지는 그런 예절도 안 가르치고 뭐 했다니? 시어머니는 결국 선을 넘으셨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꼭 이렇게까지 돈 없는 말씀을 하셔야 해요? 저도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목청을 높이셨죠. 어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또박또박 말대꾸야? 내가 언제까지 너 하는 꼴을 봐줘야 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아들 사위로 달라는 데가 한두 집이었는지 아니? 주제도 모르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은 좋게 끝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할 말은 해야겠다 하는데 글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물이 흐르지 뭐예요. 목이 메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기가 막히게 저희 남편과 전에 예비사위가 집으로 들어왔고 남편은 눈물 범벅인 절 보고 의아한 표정이었죠.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나 봐요. 예, 그만 눈물 그쳐라. 누가 보면 내가 너 울린 줄 알겠다. 박서방이 이해 좀 해줘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눈물이 많다오. 미영이한테 들었는데 박서방이 닭볶음탕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마침 우리 며느리도 닭볶음탕을 좋아해서 내가 같이 먹자고 불렀어요. 하, 기가 막혀. 날 울린 게 누군데? 게다가 저 먹으라고 했다던 닭볶음탕도 사실은 사위 먹이려고 한 거면서 나한테 갖은 생생을 다 내고 정말 소름이 끼쳐서 더는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방을 들고 나와버렸죠. 그런데 당연히 따라 나올 줄 알았던 남편이 오지 않는 거예요. 가재는 개편이다 이거죠. 결국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갔어요. 나중에 남편이 전화를 걸어서 어디에 있냐고 묻길래 그날 있었던 일을 죄다 얘기했어요. 그리곤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으니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길래 친정 근처 카페에서 남편을 기다렸죠. 남편은 절 보자마자 대놓고 시어머니 변호를 하기 바쁘더라고요.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데 엄마도 순간 화가 나서 말실수하신 거래.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까 마음 풀어. 엄마가 미영이 결혼 앞두고 마음이 좀 그러신가 봐. 자기가 이해 좀 해주라. 저는 자기 엄마를 두둔하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 당신도 기억하지? 당신 어머니가 우리 상견례 때 우리 아빠한테 하신 말. 딸처럼 대해준다며. 이게 딸이니? 당신 집 몸종 부리듯 하면서. 어떤 엄마가 회사 일로 바쁜 딸을 불러다 집안일 시키고 시누이 남편한테 생선 가시 발라주라 그러냐? 오늘만 해도 그래. 엄마 없이 자라서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그래놓고 내가 회사 일 때문에 운다고? 어쩜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사위 앞에서 그렇게 발발거리면서 며느리인 발톱의 때만큼도 생각 안 하는 당신 엄마, 나 이제 못 참아.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이해하란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질러대자 남편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마음에도 없는 위로를 하더군요. 그래, 알았어. 자기 마음 다 이해해. 내가 앞으론 자기 보고 우리 집에 가자고 안 할게. 엄마한테도 자기한테 말 조심해달라고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기분 풀어, 응? 게다가 자기가 이렇게 친정에 있으면 나도 나지만 장인어른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안 그래? 그러니까 마음 풀고 집으로 가자, 응? 남편은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려 했어요. 진심이라곤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입에 발린 소리란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 말대로 이대로 친정에 있게 되면 아빠가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남편을 따라 나섰죠. 그날 밤 진정이 되지 않는 속을 끙끙 앓으며 긴 밤을 혼술로 보냈어요.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되었고 시댁에선 더 이상 연락이 없었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어보니 이제부터 모든 할 말은 자기를 통해서 하고 저에겐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더군요. 남편의 말에 별로 믿음은 안 가지만요. 다행히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과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했고 전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문제는 신우의 결혼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도 시댁에선 저와 남편에게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 은근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결혼을 빨리 한 회사 동료한테 고민 상담을 했죠. 동료는 나중에 뒤탈이 없으려면 마음에 없어도 전화나 문자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도리인 것 같아 그러기로 했죠. 그래서 큰맘 먹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씨 결혼식도 다가오고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전화 한번 드렸어요. 처음엔 대면 하던 시어머니는 통화가 길어지자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오셨고 결국 모든 건 제 탓으로 돌리셨죠. 괜히 전화했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아무튼 내가 이번 일은 집안에 좋은 일 앞두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간다만 다음엔 얄짤없어. 알겠니? 시어머니는 혼자 정리를 하시곤 전화를 끊으셨어요. 얼마 뒤 신우의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촌스러운 한복을 입고 식장으로 향했죠. 1년에 2번이나 자녀 혼사를 치르게 된 시부모님은 오시는 손님들께 멋쩍은 인사를 해야만 했어요. 덩달아 저희 부부도 고개를 조아려야 했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 아빠가 오셨어요. 저는 친정아빠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죠. 그렇게 하객 인사를 마치고 잠시 뒤 식이 시작됐어요. 신랑 입장에 이어 시누이가 아버님 손을 잡고 입장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술이 잔뜩 취한 여자가 버진로드에 난입해서는 손에 들고 있던 레드와인을 아버님과 시누이한테 마구 뿌려대지 뭐예요. 이 결혼은 무효라고 소리치면서요. 순식간에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신랑과 신랑 측 부모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희 어머니가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와인을 뒤집어 쓴 시누이는 완전히 멘붕 상태인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상황을 수습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 예식장 직원들과 함께 하객들한테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곤 돌려보냈어요. 난동을 피운 여자는 경찰에 넘겼고요. 제가 수습을 마치고 식장에 돌아오니 그 사이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 있지 뭐예요. 시누이는 울고 시어머니는 머리와 화장이 엉망이 돼서는 한바탕 분풀이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흥분한 시어머니를 말리러 갔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그 분풀이의 화살을 저에게 돌리시더라고요. 너 솔직히 지금 고소해 죽겠지?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아? 이게 다 너 때문에 부정 타서 그래. 너 하나 잘못 들어와서 부정 탄 거라고. 이제 우리 미영이 어쩔 거야?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꾹 참고 가만히 있으니까 날 가만히로 보나. 어머니, 이게 어떻게 저 때문이에요. 이건 다 어머니가 좋아 죽는 잘난 사위 때문이라고요. 아까 여기서 난동 피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어머님 사위 될 뻔했던 사람이랑 5년을 같이 산 여자래요.
그런 여자를 두고 아가씨랑 바람핀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 탓이라고요? 제발 상황 파악이나 하시고 말하세요. 저는 억울해서 격한 말을 쏟아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손을 치켜들고는 그대로 제 뺨을 치려고 손을 드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당신이 뭔데 내 귀한 딸을 때리려고? 당신 미쳤어요? 아빠가 성큼성큼 걸어와 소리치셨어요. 저는 친정아버지를 보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는 저를 당신 뒤에 숨기시고는 시어머니를 죽일 듯 노려보셨어요. 그제야 정신이 든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하셨어요. 하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는 아빠는 역정을 내셨죠. 딸처럼 예뻐해준다더니 내 딸한테 여태 이런 몹쓸 짓을 한 겁니까? 내가 당신 아들한테 똑같이 해볼까요? 시아버지는 자기가 대신 사과할 테니 이번 한 번만 이해해달라고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꿇어 앉히셨죠. 아빠는 그런 시부모님을 노려보다가 제 손을 끌고 식장을 나가셨어요. 저는 그 길로 친정아버지의 손에 끌려 친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날 저녁 친정으로 왔어요. 정말 잘못했다며 빌었지만 아빠는 이런 남편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채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남편은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나서야 아빠는 용서해 주셨죠. 그 덕에 저는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시댁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고 있어요. 6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손주들만 보여드릴 뿐 저는 시댁엔 왕래를 하지 않죠. 명절에도 저는 친정에, 남편은 시댁에 각자 가고 있고요. 언젠가는 아이들 때문에라도 조금씩 경계를 풀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지금처럼 지내려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세월이 지난다 해도 어머님이 변할 거란 기대는 안 하니까요. 그래도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나중에 내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오면 딸처럼 예뻐하겠다는 생각 대신 손님처럼 귀하게 대접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말이죠. 그게 고부간의 예의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주변에선 아이가 셋이라고 하면 다들 남편과 금술이 좋은가 보다 하는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좀 억울해요. 그건 저희 부부가 금술을 운운할 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대놓고 그런 말 하기도 뭐하죠. 아이를 셋씩이나 뒀으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대충 웃어 넘겨요. 그런 저에게 3년 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그 일로 한동안 동네가 떠들썩했지만 당사자인 저는 어디다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죠. 남편과 저는 합기도 도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합기도를 배우고 싶어 했었는데 마침 제가 사범으로 있는 도장에 수강생으로 오게 된 거죠. 당시 저는 관장님의 유일한 제자였기에 수강생 교육을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남편은 여자한테 배우는 걸 내키지 않아 했죠. 그래서 늘 하는 둥 마는 둥이었어요. 전 그런 남편한테 할 거면 제대로 하라고 더 혹독하게 훈련시켰죠. 그렇게 한 3일 정도 도장에 잘 나오더니 2주 가까이 안 나오지 뭐예요. 전 빨리도 그만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 남편이 다시 도장에 나왔더라고요. 해외 출장이 길어져서 못 나왔다더군요. 그러면서 선물이라며 유명한 D 브랜드 립밤을 제게 건넸어요. 운동하니까 너무 튀지 않은 걸로 골랐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수줍게 말하더라고요. 전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당황했지만 내심 기분은 좋았죠. 사실 사람들은 제가 운동을 하는 데다
키도 174나 되고 덩치도 크니까 의일에 예쁘고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절대 아닌데 말이죠. 저도 알고 보면 여느 여자들처럼 예쁘고 귀여운 걸 좋아하는 평범한 20대 여성인데 말이에요. 그런 저에게 화장품을 선물해준 사람은 남편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때부터 남편이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수업할 때도 더 신경을 쓰게 됐고요. 남편도 이후론 수련에 열심히 임했고요. 당시엔 호신술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상대 몸을 잡거나 맞대는 동작이 많아서 우린 의도치 않게 스킨십을 많이 하게 되었죠. 덕분에 우린 친해질 수 있었고요. 그렇게 3개월가량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은 오늘이 도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이라며 제게 언제 밥 한번 먹자고 하더라고요. 전 의뢰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하며 남편이 건네는 명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죠. 늘 붙어서 수업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보이지 않으니까 괜히 허전하고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늘 해오던 운동도 재미가 없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남편이 선물한 립밤을 만지작거리며 갈등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전화를 해볼까 하고요. 그리곤 결국 하기로 결심을 했죠. 전화는 좀 그렇고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합기도 도장 사범 김윤지예요. 운동하다 그만두면 그동안 배운 게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 되시면 운동하러 도장에 놀러 오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잘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마치 체육관에서 회원 관리하러 보낸 것처럼 써서 보냈죠. 사심을 드러내긴 창피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제 사심을 눈치챘는지 이렇게 단문을 보냈더라고요. 관장님이 시킨 거 아니면 내일 갈게요. 솔직히 뜨끔했죠.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솔직히 말했고 우린 다음 날 오랜만에 재회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퇴근길에 온 거라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전 그 모습에 심쿵했어요. 원래는 식사 약속으로 만난 자리였지만 그날 우린 밥보다는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죠.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것도 알게 됐고요. 결국 데이트 이후 우린 사귀게 되었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절 선머슴 같다고 했지만 남편은 늘 저에게 예쁘다고 귀엽다고 말해주었죠. 그런 말을 듣다 보니 저도 이제야 정말 내가 여자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그야말로 꿈같은 연애 시절을 보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과 지낸 시간 중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연애 기간 동안 전 남편에게 점점 빠졌고 애석하게도 남편은 그 반대인 것 같았죠. 뭘 해도 시큰둥하고 뭘 물어도 대답도 하는 둥 마는 둥 건성이었거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과의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던 건.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남편이 결혼 얘기를 꺼내지 뭐예요. 너무 기뻤지만 혹시라도 결혼 후 남편이 변심하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 망설였죠. 그래서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난 윤지가 다른 여자들과 다르게 얕지 않고 순수해서 좋아. 그래서 결혼을 한다면 상대가 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어. 물론 네가 적당히 괜찮아서 결혼하자고 하는 건 아니야. 게다가 우리 집에선 결혼하면 내가 체육관 일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이런 나라도 괜찮겠어? 진지하고 진솔한 남편의 청혼에 전 감동했어요. 일을 그만두라는 말 따윈 귀에도 안 들릴 정도로요. 그래서 전 시댁 어른들의 요구대로 도장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죠. 전 남편의 청혼을 수락했고 그날로 우린 결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다행히 양가 어른들 반대 없이 우린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고 아이도 금방 갖게 됐죠. 저는 내심 첫 아이는 딸이길 바라며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그런데 의사 말이 아이 심장에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멍한 표정으로 의사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러더군요. 쌍둥이네요. 축하해요. 아니 벙벙하더라고요. 쌍둥이라니. 애 하나도 키우기 벅찰 텐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남편한테 알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얼른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편이 4대 독자라 시댁에선 아이를 많이 낳길 바라셨거든요.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쌍둥이 소식을 들으시곤 제게 당장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곤 기왕 낳는 거 아들 쌍둥이여야 한다며 압박하시더라고요. 성별이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닌데 말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기도밖에는 없었어요. 아들 쌍둥이를 낳는다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요. 그런 제 기도가 부정이 탔을까요? 정기검진을 받으러 산부인과에 갔더니 제 뱃속의 아기가 일란성 딸 쌍둥이라고 살짝 힌트를 주지 뭐예요. 그 순간 눈앞이 노래지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어떻게 보나 걱정이었죠. 선생님, 아이 성별이 바뀌거나 아니면 초음파에서 잘못 보거나 하는 일은 없겠죠? 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댔어요. 그러자 의사가 절 보며 피식 웃더군요. 그날 저녁 산부인과에 가는 날인 걸 아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성별을 알 수 있게 힌트 정도는 준다던데 의사가 뭐라든 아들 쌍둥이라고 해? 예, 말 좀 해봐. 저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그게요 어머님. 답답하게 질질 끌지 말고 말해봐. 딸이래요. 뭐? 설마 둘 다 딸은 아니겠지? 일란성 쌍둥이래요. 둘 다 딸이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머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한숨을 쉬셨어요. 아휴, 맙소사. 시어머니는 제 예상대로였어요. 딸이라는 말에 엄청 실망하셨죠. 심지어 딸 가진 여잔 임산부도 아니라며 생일상에 제사상, 거기다가 김장까지 다 저보고 하라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억울했어요. 솔직히 아이 성별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탓하려거든 자기 아들도 탓해야지. 하지만 당시엔 딸 쌍둥이를 가진 게 모두 제 탓처럼 느껴졌어요. 바보처럼요. 전 어머님 말이 그저 화가 나서 한 소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만삭 때였는데 저에게 막내 시누이 생일이라며 미역국을 끓여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몸도 무거워 힘든 데다 쌍둥이를 가져서 언제 병원에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어머님 좀 설득해달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 운동하던 사람이잖아. 뭐 그런 걸 걱정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면 내가 알람 맞춰놓고 깨워줄게. 글쎄 이러지 뭐예요. 운동하던 사람은 만삭에 뭐 다른 수가 있나요? 저는 황당하고 서운해 입을 꾹 닫았고 다음날 시댁에 가서 남의 집 딸 생일 미역국을 제 손으로 끓였어요. 자꾸 배가 처지고 뭉치고 다리도 붓고 저린데도 누구 하나 제게 관심이 없었죠. 심지어 제가 끓인 미역국을 받아먹는 시누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더군요. 저는 속으로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와 이 고생일까 생각했어요.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인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겐 아들 타령을 그렇게 하시면서 당신은 막내딸에겐 뭘 못해줘서 안달이셨죠. 시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구박해서 그게 한이 돼 귀하게 키웠다나요? 정말 기가 막혔죠. 그럼 그렇게 귀한 딸 미역국은 왜 남의 딸에게 시키냐고요. 정성껏 자신이 끓여 먹여야지. 그날 전 무거운 다리를 질질 끌고 집에 돌아와 그대로 뻗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걱정했던 대로 양수가 터져 응급실로 실려갔고 그렇게 쌍둥이 딸들은 예정보다 한 달이나 일찍 세상에 나오게 되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 속에서 온 몸에 기구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걸 보니 시집 식구들이 원망스럽더라고요. 더 웃긴 건 제가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시댁에선 누구 하나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도 서운해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모든 원망은 남편한테 향했어요. 시집 식구들이 미우니 남편도 미웠거든요. 그래서 애꿎은 남편한테 쏘아붙였죠.
어떻게 자기네 부모님은 손녀가 태어났는데 얼굴 들여다보러도 안 와? 내가 쌍둥이라 조심해야 한다고 아가씨 생일상은 무리라고 했지? 그런데 뭐? 운동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자긴 인큐베이터에 있는 우리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생일상은 무슨, 그냥 미역국이나 끓여주라고 하신 걸, 그걸 가지고 5번은? 그리고 새벽에 갑자기 출산한 거라 내가 다음날 오시라고 했어. 하필 다음날이 개모임 있다시는데 그럼 어떡해? 그렇게 억울하면 자기가 우리 부모님 한가한 날 잡아서 애를 낳았어야지. 남편이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런 놈이랑 결혼했을까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다음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자기가 다음에 아들만 낳으면 그땐 우리 엄마가 다 키워주신대. 수고했다고 명품백도 사준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번엔 서운하겠지만 그냥 넘기고 다음에 잘해보자. 아이고야,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명품백? 그딴 건 개나 갖다 주라 그래라.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남편한테 마음의 벽을 치기 시작했어요. 퇴원 후 전 집에서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산후조리를 했고 어김없이 다음 제삿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설마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한테 제사상을 차리라 하실까 하며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제사 하루 전날 사단이 난 거예요. 설마 했는데 어머님은 제가 당연히 제사 준비를 할 걸로 생각하셨나 봐요. 애들 젖 먹이는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너는 아들도 못 낳았으면서 조상님 제사상 준비도 안 하냐? 이게 무슨 념치야? 조상님께 정성을 보여야 다음엔 아들을 점지해 주시지. 당장 건너와서 준비해. 저는 폭풍처럼 쏟아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아기 낳은 지 3, 7일도 지나지 않은 며느리한테 제사상을 차리라니요. 게다가 조상님이 무슨 삼신할머니인가요? 아들을 점지해 주시게? 정말 말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날은 오기가 발동해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남편 혼자 제사를 치르고 왔는데 글쎄 남편 얼굴이 벌개져서 왔지 뭐예요. 딱 봐도 화가 단단히 난 모습이었죠. 괜히 저랑 딸아이들한테 짜증을 내고 분풀이를 하는데 정말 꼴사납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남편과 저는 결혼해서 가장 큰 부부싸움을 벌였어요. 그 무렵 시댁에서도 제가 괘씸하다며 연락을 하지 않으셨고 저 역시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솔직히 편하더라고요. 물론 쌍둥이를 보느라 몸이 고된 건 마찬가지였지만요. 그렇게 딸아이들의 100일이 지나고 돌이 다가왔어요. 저는 당연히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즈음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하며 집안 대소사 일을 시키던 어머니는 딸은 돌잔치 안 하는 거라며 또 한 번 제 속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손주가 아니라 서운하셔도 우리 애들도 소중한 어머니 손녀예요. 나중에 애들이 알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들도 아닌 것들이 무슨 서운? 우리 가영이도 지 할머니가 돌잔치 안 하는 거라고 해서 못했다. 그런데도 지 할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아냐?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걸 가지고 하는 말이겠죠. 그때부터 저는 무슨 오기인지 내가 아들만 낳아봐. 지금까지 당한 거 다 갚아줄 거야. 하는 생각을 품게 됐어요. 결국 저희 딸들 첫 생일은 친정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남편은 늦음하게 와서 밥만 먹었는데 친정 엄마가 사돈이 조금 지나치셨다고 하자 듣기 싫다는 듯 인상을 찌푸려 그날도 저희는 한바탕 부부싸움을 벌였어요. 남편은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죠. 착하고 온순한 줄 알고 결혼했더니 쌈딱이냐? 운동하던 버릇 못 고쳤어? 남편은 되레 자기가 속았다고 성을 냈고 저는 기가 차서 말도 하기 싫었어요. 친정엄마는 다른 집들도 다들 그러고 산다며 애들을 생각해 참으라더군요. 할 수 없이 전 그런 남편을 품기로 했어요. 당시 남편은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저와 시댁의 분란은 제가 아들만 낳으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죠.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가끔 부부관계를 했었기에 전 셋째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 아이마저 성별이 딸이어서 저희 처지는 더 안 좋아졌죠. 지금 생각해도 막내딸한테는 참 많이 미안해요. 저조차도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많이 실망을 했었거든요. 저 역시 시어머니처럼 성별로 내 아이를 차별한 셈이니까요. 그 뒤로 저는 시댁에서 아들 못 낳는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 남편 역시 그 뒤로는 저를 멀리했어요. 저희 부부는 그야말로 무늬만 부부인 관계가 되었죠. 그런데 신기한 건 저는 오히려 그때가 더 편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기대하는 게 없어서인지 딱히 싸울 일도 없고 각자의 생활에 터치도 없어서 지낼만 했거든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요? 그냥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내 팔자려니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 무렵 아이 셋을 키우느라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도 한몫했을 거예요. 하지만 잔잔한 호수 같던 일상도 그리 오래가진 못했는데요. 제가 애 셋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말을 꺼낸 후 문제는 터지기 시작했어요. 애 핑계대고 집에서 놀고 먹더니 이젠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더 맘 편하게 놀고 먹으려고? 당신도 참 염치 없다.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전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고요. 아니, 애 셋을 키우는데 놀고 먹다니요. 첫째 둘째가 3살, 막내가 막 돌이 지났을 때 무렵이었어요. 나 혼자 고만고만한 애들 셋 키우는데 놀고 먹었다니 그게 말이 돼요? 남들은 애 하나나 남편 도움 받아가며 육아를 하면서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판에 전 정말 혼자서 독박 육아를 하고 있다고요. 저희 남편은요, 지금껏 애들 똥기저귀 한번 안 갈아줬다고요. 그날 남편의 말은 비수가 돼서 제 가슴에 박혔고 이젠 정말 남은 정도 없었어요. 그런 제 기분을 알 리 없는 시어머니는 곧 다가올 시아버님 생신상 문제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시큰둥한 절 보시곤 한마디 하시더군요. 요즘 잠잠하다 했다. 뭐가 또 심통이 나서 입이 대빨 나왔냐. 이젠 네 시아버지 생신상 차리는 것도 싫어서 그래? 싫으면 됐다. 시어머니는 화를 내시곤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셨어요. 전 오기로라도 무시하고 싶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아버님 생신상을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드렸어요. 그런 저의 정성이 통했는지 시아버님은 내내 기분이 좋아 보이셨고 그 모습에 시어머니도 마음이 풀리셨는지 설거지를 도와주시며 처음으로 수고했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미운 정도 정이라고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 후부터는 전보다 제게 다정하게 대해주었고요. 결혼은 한 번도 안 하던 심부름이며 재활용 쓰레기까지 버려주길래 저 인간이 왜 저러지 했다가 남편도 노력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남편을 용서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나중에서야 그런 남편의 모습은 모두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당시 저는 딸아이 셋을 아파트 단지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 시간에 동네 마트에서 캐셔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놀고 먹는 여자 취급받는 게 싫어서였죠. 아이들 키운다고 내내 집에만 있다가 밖에 나와 사람들과 어울려 보니 왜 이제야 일을 시작했을까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생기있게 변해갔어요. 아이들 친구 엄마들을 통해 이런저런 정보도 얻고 마트에서 같이 일하는 여사님들한테 반찬도 얻어먹으며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다 느끼던 때였죠.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저를 보곤 어색해하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엔 내가 실수라도 했나 신경이 쓰였는데 아이들을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다가 엄마들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정말 301동 907호 남편 맞아? 자기가 잘못 본 거 아니고? 아니라니까. 내가 전에 907호에 김치통 빌리러 갔다가 그 집 남편 얼굴 봤거든.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집 옆집으로 이사온 젊은 여자랑 붙어 다니더라고. 그럼 뭐야, 같은 아파트에 젊은 여자랑 살림을 차린 거야? 그게 아니면 뭐겠어. 경비 아저씨는 그 집이 신혼 부부집인 줄 알더라니까. 그 말을 듣는데 다리에 힘이 탁 풀리더라고요. 물론 아직은 남편의 외도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 여자가 나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냈겠냐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전 그날 밤 여느 때처럼 쓰레기를 버린다고 나가는 남편의 뒤를 밟았어요. 제가 뒤를 쫓는 사실은 모른 채 남편은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분리를 하는 듯 하더니 다른 동으로 향하더라고요. 저는 설마 했어요. 하지만 설마가 현실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죠. 남편은 낮에 남편 얘기를 했던 우리의 친구네가 사는 502동 앞에서 멈췄어요. 새신랑이 수고가 많으시네요. 쓰레기도 다 버리시고. 그 동 경비 아저씨가 남편한테 살갑게 말을 거는 게 보였어요. 새신랑이요? 결혼한 지 4년도 넘는 남편이? 전 더는 참을 수 없어 아이 친구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친구 엄마의 도움으로 남편이 들어간 집을 찾았죠. 계단 밑에 숨어 그 집 문이 열리길 숨죽여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문이 열리자 신혼부부처럼 다정한 모습의 남편과 젊은 여자가 나오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정광석화처럼 달려들어 합기도 기술로 남편을 때려 눕혔어요. 저희 이런 행동에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바닥에 매다 꽂혔고 여자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러댔어요. 그 바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여자가 절 피해 허겁지겁 도망치려 했고 전 그런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남편 옆에 던져버렸어요. 어딜 도망가? 남의 가정 파탄내고 내 남편이랑 살림까지 차렸을 땐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은 안 했니? 적어도 내 분이 풀릴 때까지 니들은 좀 쳐맞아야 돼. 그게 예의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한 아파트에 딴 살림을 차려? 한 집 걸러 니 집 애들 친구 집인데 그러고도 니가 애비냐?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지만 최소한 제 집 담장 안에 상간녀를 들이는 건 아니지. 발정난 개새끼도 아니고 지 새끼들 뛰노는 구역에서 그러고 싶냐고. 이 쓰레기만도 못한 새끼야. 전 남편의 뺨을 치려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기겁을 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죠. 여보,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때리지만 말아줘. 부탁이야. 나 당신 주먹에 맞으면 죽어. 야, 너도 빨리 무릎 꿇고 빌어. 집사람 합기도 사범이란 말이야. 저 손이 스치기만 해도 너 얼굴 갈아엎어야 돼. 도장에서 저와 수련을 해본 적이 있는 남편은 제 주먹 앞에 잔뜩 겁에 질려 발발거렸어요. 그런 남편을 보곤 여자도 무릎 꿇고 싹싹 빌더군요. 그 모습에 동네 사람들이 웃어댔죠. 그때였죠. 상간여집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리곤 낯익은 얼굴이 빼꼬움이 나왔어요. 어머님? 기가 막혀. 그 집에 시어머니도 같이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빌고 있는 남편과 여자를 보더니 기겁을 했어요. 그리곤 달려들어 여자를 일으켜 세우더군요. 아휴, 내 손주. 순간 저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들은 게 맞더라고요. 아가, 다친 데는 없냐? 홀몸도 아닌 애가 왜 맨바닥에 앉아? 그러다 내 손주 잘못되면 어쩌려고? 알고 보니 남편은 저 모르게 바람을 피다 여자를 임신시켰더라고요. 마침 뱃속에 아기가 아들이라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알렸고 시댁에서 저희 집 근처에 딴 살림을 차려준 거였죠. 시어머니는 여자의 상태를 살피고는 절 죽일 듯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이게 무슨 행패야? 혹여 내 손주한테 문제만 생겨봐라. 내가 널 가만두나. 그럼 저도 어머님 아들 가만 안 둬요. 솔직히 원흉은 어머님 아들이니까요. 내 인생 망치고 내 딸들의 인생까지 도매금으로 팔아먹은 저 덜 떨어진 인간 저 절대 용서 못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날 이때까지 절 얼마나 부려먹었어요. 별것도 아닌 아들 하나 가지고 유세 떨며 시집 식구들 생일에 제사에 명절까지 다 저한테 떠넘겼잖아요. 당신 딸은 귀하다면서 저랑 제 딸들은 얼마나 천대했냐고요. 그래놓고 끝까지 사람 뒤통수를 쳐요?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네요. 어디 누가 이기나 끝까지 가보자고요. 저요, 이혼 안 해줄 거예요. 저 여자 뱃속에 든 애도 절대 호적에 못 올리게 할 거라고요. 평생 첩의 자식이란 소리 듣고 살라고. 아, 상간녀 위자료도 받아야겠네요. 그리고요, 저한테 일절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 집에 안 들어와도 돼. 생활비랑 교육비는 따박따박 보내주고. 안 그럼 회사로 가서 확 엎어버릴 거야. 곧 네 애도 나올 텐데 회사에서 쫓겨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 아참, 여기서 애 키우기 힘들 거야. 사방이 다 우리 애들 친구 엄마니까. 우리 아줌마들이 딴 건 몰라도 바람핀 남편 놈이랑 남의 가정 파탄낸 상간녀는 절대 용서 안 하거든.
어디 한번 겪어봐. 눈물 콧물 다 빼게 될 테니까. 전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까지 걸어오는 내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남편에 대한 미련 때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간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 억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사랑받지 못했던 저와 제 딸들이 가여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이미 남편과의 신뢰는 깨졌고, 게다가 동네에 소문까지 퍼져 피해자인 저와 아이들조차도 이전 생활로 돌아가긴 힘들 것 같았어요. 결국 전 그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지옥 같은 생활을 버티느냐, 아니면 모두 다 털고 새로 시작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결정은 후자였어요. 얼마 뒤 전 딸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왔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많이 놀라셨지만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아이들도 외갓집을 좋아했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혼해달라고 연락을 해왔어요. 안 그래도 해줄 생각이었지만 이렇게 안달을 하는 걸 보니 속 좀 태워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까? 전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을 받는 조건이었죠. 물론 양육비도 매달 따로 받고요. 여자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터라 남편과 시어머니는 순순히 다 주더군요. 손주를 호적에 올릴 욕심에 시어머니가 달라는 대로 다 주라고 했다더군요. 그렇게 1년쯤 지난 어느 날 친하게 지냈던 딸 친구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부 인사를 나누곤 이내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더군요. 남편은 이혼 뒤 그 집에서 1년을 더 살다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여자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거든요. 혼인신고를 하자는 남편의 요구에 여자는 차일피일 미뤄왔었나 봐요. 그러다 출산일이 다가왔고 놀랍게도 태어난 아이는 여자의 말과 달리 아들이 아닌 딸이었다지 뭐예요. 그렇게 3, 7일도 안 된 어느 날 여자는 아이만 남겨두고 집을 나갔대요. 그렇게 손주를 원하던 시어머니가 결국 상간녀가 남기고 간 손녀딸을 키우게 됐고요. 그 얘기를 듣자 그동안 가슴을 꽉 누르던 무언가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자승자박이었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벌인 일에 결국 자신들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지난날을 후회한다며 저와 재결합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싶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더군요. 전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양육비를 끊겠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러기만 해보라고 당신 회사에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다 소문내고 급여 통장에 압류 신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 말에 겁을 먹었는지 이후론 연락이 없더군요. 얼마 전부터 전 다시 도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아이들을 봐주시는 덕분이죠. 전처럼 사법 일도 하며 새 딸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여전히 남편이 너무 밉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운 새 딸을 얻은 것엔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얼마 뒤면 쌍둥이 자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그동안 힘겨운 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아빠 없이도 잘 자라준 제 딸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하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